과르네리 바이올린의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 오늘날 과르네리라는 이름은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비견될 정도로 바이올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현악기 제작 가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 중에서도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는 가장 빛나는 존재다. 그가 남긴 바이올린들은 혁신적이고도 깊이 있는 울림을 지닌 것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현악기 제작의 정점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1698년에 태어나 1744년에 세상을 떠난 이 장인은 오늘날에도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경쟁자라는 찬사를 받는다.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는 크레모나의 장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과르네리 가문은 안드레아 과르네리에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 바이올린을 제작한 유서 깊은 집안이다. 안드레아 과르네리는 니콜로 아마티의 문화에서 수학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에게서 배운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후대에 전수되었다. 델 제수라는 별칭은 주세페가 자신의 라벨에 예수와 십자가 문양을 넣었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 라벨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그가 제작한 악기들 대부분에 IHS 표식이 보인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심 혹은 종교적 상징에 대한 독특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라틴어식 별칭 덕분에 다른 과르네리 가문 사람들과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고 후세에는 과르네리 델 제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굳어졌다. 과르네리 가문은 크레모나의 역사적인 현악기 제작 중심지에서 활동했다. 니콜로 아마티를 필두로 한 아마티 가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가문 등과 함께 과르네리 가문 역시 크레모나 현악기 제작 전통을 꽃피웠다.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문 내 바이올린 제작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부 안드레아 과르네리의 전통과 아버지인 주세페 조반니 바티스타에게서 이어지는 제작 기법이 그의 첫 교육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적은 탓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작업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거리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과르네리 델 제수가 젊었을 때부터 이미 세공 기술과 혁신에 능했다고 전한다. 그는 스트라디바리나 다른 동시대 장인들이 쓰던 전형적인 설계법을 익히되 자신만의 해석을 과감하게 곁들였다고 추정된다. 특히 F홀 모양, 상판과 하판의 두께 조절, 그리고 만곡 처리 등에 있어선 상당히 독창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는 1720, 17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라벨에는 IHS 혹은 플러스 기호가 특징적으로 들어가며 이를 통해 간혹 바르톨로머 주세페 과르네리라는 정식 이름 대신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가 사용되었다. 초창기 그의 바이올린은 아마티의 영향이 엿보이기도 했으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황금시대 모델과도 구분되는 좀 더 단단하고 짙은 울림을 목표로 한 듯하다. 몸체의 폭이나 길이 그리고 아칭의 높이 등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소리의 직진성과 볼륨이 다른 크레모나 악기들보다 한층 공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상업적인 성공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과르네리 델 제수가 일찍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그가 생산한 바이올린 수가 스트라디바리에 비해 훨씬 적고 활동 시기도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생활고나 여러 난관을 겪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30년대 이후로 과르네리 델 제수의 스타일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시기를 흔히 그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가 세공한 바이올린들은 강렬하면서도 깊은 소리, 풍부하면서도 어딘가 짙은 색채감으로 점점 유명세를 타다. 일반적으로 스트라디바리의 악기는 밝고 투명한 음색으로 묘사되는 반면 과르네리 델 제수의 악기는 좀 더 어두우면서도 강력한 음색을 자랑한다고들 말한다. 특히 F홀의 모양이나 배치 그리고 머리 부분의 조각은 그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다. 어떤 작품에서는 F홀이 다소 벌어지거나 비대칭에 가깝게 보일 정도로 독특한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명 및 배음 구조와 연관된 실험적인 설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표면상 불규칙적이고 거친 디테일마저도 역설적으로 강렬한 매력을 발산했다. 기록에 따르면 과르네리 델 제수의 악기는 점차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연주자들에게 강력한 투사력과 다채로운 표현력을 선사했다.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저명한 음악가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뿐만 아니라 과르네리 델 제수의 악기에도 갈수록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과르네리 델 제수의 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바이올린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교를 펼쳤다고 평가받는 니콜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는 과르네리 델 제수가 1742년에 만든 바이올린을 손에 넣고 그 악기를 일 칸노네라고 불렀다. 대포라고 부를 만큼 폭발적인 소리와 강렬한 울림을 낸다는 의미였다. 일 칸노네는 파가니니가 생애 대부분의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로도 여러 연주자와 감정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현재 이 악기는 제노바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파가니니 콘테스트 등을 통해서만 특별히 공개된다. 일 칸노네라는 단 한 대의 바이올린이 과르네리 델 제수라는 거장을 전 세계에 더욱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는 1744년 비교적 이른 나이인 46세 전후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불확실하며 죽기 전에 정확한 활동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일부 설에는 그가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했고 다른 전설에는 감옥에 있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확실한 것은 그의 사후 한동안 과르네리 가문 역시 스트라디바리 가문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쇠락했다는 점이다. 사후 몇십 년 동안은 파가니니와 같은 유명 연주자의 힘이 없었다면 과르네리 델 제수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의 악기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적었고 문헌에 기록된 수량도 많지 않았다. 그는 가문 내에서도 독특한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기에 후대의 명맥이 끊기기 쉬웠던 것이다. 과르네리 델 제수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악기들은 한동안 소수의 연주자나 수집가들만이 진가를 알아볼 정도로 숨겨진 보물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19세기 말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코지오 백작이나 루이지 타리시오 같은 괴짜 수집가들이 크레모나의 전설적인 악기들을 찾아 헤매면서 델 제수의 바이올린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다. 특히 타리시오와 같은 인물들은 이탈리아 시골 지역이나 귀족 가문의 다락방을 샅샅이 뒤져 비싼 값에 팔리기도 전에 값싸게 수집해갔다. 당대 파리나 런던의 현악기 제작자, 상인, 감정가들이 그 묘한 매력을 가진 바이올린을 하나둘 사들이면서 과르네리 델 제수의 악기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는 파가니니 효과와 결합되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르네리 델 제수의 명성은 급격히 상승했다. 20세기 이후 과르네리 델 제수의 바이올린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연구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함께 이탈리아 크레모나 전통을 대표하는 그의 악기들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갖는지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X선 촬영, CT 스캔, 동공명 분석, 나노 기술을 이용한 니스 성분 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특별한 도료나 화학 처리가 있었다는 결론보다는 장인의 오랜 경험과 실험적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가 사용한 나무의 결, 자연 건조 방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제작 주기에서 비롯되는 미세한 불균형 등이 오히려 소리의 풍부함과 깊이를 더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일률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상당한 예술적 감각과 제작 기술이 결합되어 나온 우연과 필연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바이올리니스트들 사이에서 과르네리 델 제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함께 가장 갖고 싶은 악기로 손꼽힌다. 강렬한 연주에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에 테크닉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야샤 하이페츠도 델 제수 바이올린을 소장했던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유수한 연주자들이 그의 악기를 연주하거나 소유했다. 시장 가치 역시 천문학적이다. 과르네리 델 제수의 바이올린은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며 상태와 연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부 악기는 역사적으로 결코 다시 나올 수 없는 예술품으로 취급되어 사실상 금액을 매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대에 와서는 과르네리 델 제수를 굳이 스트라디바리에 이어 두 번째라고 지칭하기보다 또 다른 절대적 경지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네리 델 제수는 서로 다른 미학과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가 정점에 오른 바이올린 제작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고 제작한 악기도 많지 않았으나 연주자에게 강렬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자신의 독자적인 소리를 완성했다. 비록 삶의 궤적이나 경영수완은 스트라디바리에 비해 덜 알려졌고 때론 경제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전설들도 전해지지만 악기 자체가 가진 힘은 시대를 초월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결론으로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의 일생은 전설적인 현악기 제작 가문인 과르네리 가문의 역사이자 18세기 크레모나 바이올린 제작 예술의 한 축을 대변한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활동은 악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임을 증명하듯 장인의 솜씨와 예술적 혼이 얼마나 특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 칸노네로 대변되는 폭발적이고도 짙은 울림은 오직 그의 손끝에서만 완성될 수 있었다. 비록 그는 스승처럼 혹은 경쟁자처럼 죽기 직전까지 왕족들의 후원을 받을 만한 긴 세월을 누리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후대의 연주자와 수집가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의 명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델 제수의 소리를 둘러싼 수많은 연구는 결코 정량화할 수 없는 예술성과 제작정신의 결실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다시금 상기시킨다. 크레모나의 또 다른 거장 주세페 과르네리 델 제수가 남긴 불멸의 선율은 앞으로도 바이올린 역사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